무의식.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한다. 이 고백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온전히 우리의 위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해왔습니다. 무의식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거대한 빙산과 같아서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고대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시도했으며 니체는 그리스도교 도덕의 배후에 숨겨진 원한이라는 무의식적인 힘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을 본격적으로 이론화하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 것은 프로이트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과 정신질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이드라고 부르며 이는 본능적 욕구와 충동을 담고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의식의 확실성을 강조했지만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존재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마음조차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밝혀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등 뇌 영상 기술을 통해 의식적인 결정 이전에 무의식적인 뇌 활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행동과 판단에 무의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의식은 개인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언어와 사회구조에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슈르는 언어 표현 이면에 존재하는 언어체계를 통해 무의식적인 구조를 밝혀냈고 레비스트로스는 사회를 구성하는 무의식적인 구조를 분석하며 문화인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프로이트 이후에도 융과 라캉 등 많은 학자들이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융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을 구분하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원형을 통해 무의식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신화,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문화 현상 속에 숨겨진 무의식적 상징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 구조와 동일한 형태를 지니며 언어를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을 타자의 담론이라고 표현하며 무의식은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꿈, 말실수, 신경증 등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무의식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갈등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치료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최근 심리치료에서는 무의식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면치료, 그림치료, 연극치료 등은 무의식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상학은 주체의 의식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후설은 후기 저작에서 생활세계라는 개념을 통해 의식 이전의 무의식적인 영역을 인정했습니다. 메를로 퐁티는 몸이라는 무인칭의 세계를 통해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고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주체가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몸은 단순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감정, 생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표현합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숨겨진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욕망과 갈등, 트라우마 등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무의식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은 곧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무의식은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예술가, 작가, 과학자 등 많은 창조적인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영감과 직관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의식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 안에 숨겨진 거대한 잠재력입니다. 무의식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끝이 없지만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다. 무의식, 즉 마음 내부에서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철학에서 정식으로 이것을 고찰한 이는 니체이다. 그는 철학체계의 배후에 여러 무의식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계보학 기법으로 그리스도교 사회의 도덕적 배후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에 가까운 어떤 힘을 폭로하였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리상티망, 즉 원한이라는 개념이다. 힘을 가지지 못한 약자들이 원한에 사로잡혀 복종과 인내의 도덕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도덕이라는 것이다. 니체가 보기에 리상티망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이다. 그리고 서양의 가치체계 근저에는 억압된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무의식 구조라고 하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이론화한 것은 프로이트이다.
사람의 마음 내부에는 무인칭과 같은 움직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이들하는 무인칭 용어로 부른다. 이 호칭 역시 니체의 텍스트에서 착안한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학은 인간의 자부심에 몇 번 충격을 주었다. 맨 먼저 코페르니쿠스, 이어서 다윈, 그리고 정신분석이 제3의 타격이다. 일찍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다윈은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하였음을 일깨워 주었다. 마침내 정신분석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조차 확실히 인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토하기에 이른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입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심리학 연구는 자아가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자신의 정신적인 삶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정보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은 때로 마음의 병이 되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수로도 드러난다. 근대 철학을 연 데카르트의 철학은 인간의 의식과 연결된 표상의 확실성을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근대 철학의 근본의 이의를 제기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데카르트 철학의 이의를 제기한 것은 프로이트만이 아니다. 니체를 원리로 한 현대 철학의 굵은 줄기가 그렇다. 언어학, 문화인류학 등 저마다 공헌한 신뢰를 찾을 수 있다. 가령 언어를 인간의 언어 표현을 넘어 이면에 존재하는 랑그의 체계로서 끄집어낸 것은 소실의다. 언어 표현 이면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언어 체계가 있다는 것이다. 무의식과 같은 이러한 체계가 없다면 언어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실의 언어학은 말하는 주체에게서 주체로서의 권능을 빼앗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인류학에서는 레비스트로스가 있다. 사회는 그 내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는 이른바 집단적인 무의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은 이러한 사회적 무의식 구조를 분명히 밝혔다. 여기도 프로이트나 구조언어학의 영향이 보인다.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인류학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신의 무의식적 활동이 하나의 내용의 형식을 부여하였다. 언어에 나타난 상징적 기능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듯이 이 형식은 고대와 근대, 미개와 문명 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정신에 동일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이것이 다른 제도와 습관에 관해서도 적용 가능한 해석 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도와 습관의 본바탕에 있는 무의식적인 구조를 밝혀내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에 이어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을 기초 개념으로 하는 새로운 시도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우선 융이 있다. 그는 프로이트와 달리 개인의 무의식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하나는 개인의 인생에서 억압되거나 망각된 채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이 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해당하는 개인 무의식이다. 하지만 융은 또 한 가지 인간에게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집단 무의식은 인간에게 있어 보편적 의미를 가진다. 융은 이러한 무의식을 밝히는 데 힘을 쏟았다. 융은 레비스트로스가 무의식을 사회구조로 생각한 것과는 달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상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라캉에 따르면 무의식이라는 심적 메커니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 표현 속에서 나타날 뿐이다. 라캉은 소실의 구조언어학적 유산을 이어받아 무의식 구조는 언어 구조와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고 생각하였다. 라캉은 에크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무의식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본능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본래 기호 표현적 요소밖에 알지 못한다. 나의 의식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나의 무의식은 분명하지 않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놀로그가 부정된다는 점이다. 무의식은 혼자서 사색하는 자에게 열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난다. 주체가 보여주는 무의식 행위는 타자를 향해 반응할 때 비로소 의식할 수 있게 된다. 무의식은 의식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무의식이다. 그것이 의식화되기 위해서는 타자라는 회로를 거칠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무의식 개념은 후설로 시작되는 현상학에게는 커다란 도전이다. 현상학에서는 자기의식을 탐구하는 것만이 진리를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현상학에서도 자기의식을 넘어선 부분을 의식화하는 방법이 요구되기 시작한다. 주체의 의식을 찾는 것이 중심과제였던 현상학이 이처럼 주체의 의식을 넘어선 것, 어떤 무의식적인 것을 탐구할 필요성에 부딪히게 된다. 역설적인 전개다. 만년의 후설이 제시한 생활세계는 그러한 반영이다. 현상학으로 열린 이러한 지평은 현대철학의 중심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 과제는 몇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진다. 그 하나는 의식에 앞서 인간에게 공통된 무의식과 같은 장을 상정하는 것이다. 메를로 퐁티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있는 어떤 몸과 같은 무인칭의 세계를 상정하고 개인은 이 몸을 받아들인 주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후기 후설의 생활세계와도 통하는 관점이다.
메를로 퐁티의 몸 철학은 주체가 주체로서 성립하기 이전 단계의 공통의 장을 상정함으로써 여러 주체 간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레비나스도 개인이 주체로서 등장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주체의 배후에 존재에 과잉된 장이 있다고 생각했다. 레비나스는 이 장을 이리아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리아라는 무인칭의 세계는 주체에게 있어 의식을 성립시킬 수 없는 부정적인 장이다. 이 있다라는 부정적 인장에서 의식을 가진 주체가 성립하는 장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타자라는 시간적인 존재자가 필요하다. 주체가 있기 위해서는 타자가 필요하다. 레비나스는 그것을 철학으로 분명히 제시하였다. 주체는 신체를 가지고 타자와 교류를 하며 그 속에서 참된 의미의 주체로서 탄생한다. 무인칭의 장, 무의식의 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 외에는 주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의식은 단순히 주체의 자아 속에서 억압된 부분에 불과한 것이